크라스노다르 크림반도에 위치한 노보로시스크 해군 항구는 지금 러시아에게 모든 것입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프해를 통해 석유와 곡물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항구입니다.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에서 쫓겨난 후 흑해 함대의 새로운 거처가 된 곳입니다. 만약 노보로시스크가 무너지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러시아 해군의 존재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스크를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거대한 하염이 노보로시스크의 핵심 시설들을 초토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방금 그 항구를 마비시켰고 그와 함께 러시아 전쟁 기계의 심장을 뛰게 하던 생명줄도 끊어졌습니다. 어젯밤 우크라이나 방위군은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의 마지막 주요 거점인 노보로시스크 해군기지를 목표로 독특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8월 12일 X 구 트위터 게시글에서 전선에서 300함제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트 추진 공중 드론, 무인 해상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넵튠 미사일이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도도에서부터 방공 진지, 그리고 항만 인프라까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선원들과 항만 노동자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항만 방어를 뚫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거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가장 깊이 느껴지는 곳은 바로 푸틴이 러시아의 전쟁 승리의 열쇠라고 생각했던 흑해 함대입니다. 그 함대는 매우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밤새 이어진 맹공격으로 러시아의 군함 4척이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다시는 이 군함들을 흑해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군함들 중에는 프로젝트 11356급 프리기탐 2척이 포함되어 있다고 유로미드와 언론 보도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러시아가 흑해 함대에 도입한 최신예에 속하는 미사일 순양함인 아드미랄 에손과 아드미랄 마카로프가 불타고 있습니다. 두 군함 모두 치명적입니다. 이 군함들은 최대 2500톤 킬로미터 사거리의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며 450톤 킬로그램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군함들은 러시아가 흑해에서 어쩔 수 없이 추구하게 된 해군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군함들을 우크라이나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두고 먼 거리에서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것을 증명했고 러시아의 최고 미사일 순양함 2척이 자신들이 하던 대로 똑같이 당했습니다. 이 2척의 순양함만이 우크라이나의 야간 공격에 타격을 받은 미사일 발사 군함이 아닙니다. 바얀 M급 소형 미사일함도 공격을 받아 침몰했습니다.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 군함은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프로젝트 11356 프리깃 2척만큼 새롭고 번쩍이진 않지만 푸틴의 미사일 중심 전략에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너스처럼 우크라이나는 바실리비코프 순찰함도 격침시켰습니다. 이 군함은 이전에도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함정은 8월 12일 새벽에 타격을 받은 러시아 군함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하지만 이 군함이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푸틴에게 강하게 각인시킨 메시지를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흑해 함대는 이제 노보로시스크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정정하자면 노보로시스크 자체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군함들뿐만 아니라 불길도 번지고 있습니다. 영상들은 이미 텔레그램과 X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격퇴했다고 주장할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독립 러시아 매체들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X와 노바플러스에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노보로시스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사진과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발사체가 목표를 명중시키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크리미안 윈드 텔레그램 채널은 화재에 대한 추가 보도도 전하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인용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이 흑해 함대 소속 선박이 정박해 있는 군함과 행정 건물에서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있는 셰지카리스 오일 터미널 선석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마도 그 터미널에 저장된 석유나 그 석유를 실으려던 유조선들이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흑해 항구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불길의 연료가 된 것 같습니다. 핀 피해는 잔인하고 의도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특별한 것은 바로 그 공격 자체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죠.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이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스크를 상대로 결과를 얻기 위해 400대의 드론을 포함한 총 공세를 퍼부으며 말 그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전쟁에서 감행한 가장 큰 단일 공격 중 하나였으며 나라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협동 공격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약점을 타격하기 위해 공군력과 해군력을 결합하는 자신들만의 전략을 만들어냈으며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팔랴니차 로켓드론이 이번 작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제트 엔진으로 구동되며 최대 65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100kg의 탑재량을 실을 수 있고 순항 속도는 시속 900km에 달합니다. 지상에서 불과 15m 높이로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드론을 배치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 미사일이 얼마나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랴니차는 우크라이나의 전통빵 이름입니다. 노보로시스크는 러시아 곡물의 주요 수출 항구입니다. 빵에는 빵으로 노보로시스크는 잿더미가 됐습니다. 팔랴니차는 노보로시스크를 대상으로 한 야간 기습에서 사용된 15가지 서로 다른 무기체계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이 무기들은 모두 우크라이나에서 설계, 개발, 제조된 것들입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8월 13일자 보도에서 나머지 무기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팔랴니차와 함께 공중 드론 전력으로 투입된 것은 미시, 시햄, 트러스트, 보베르트, 도브부시, 카리옥, 램지, 파이어 포인트, 그리고 류치 드론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망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드론 프로젝트의 진정한 규모를 공개하면서 무엇을 먼저 겨냥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결코 러시아를 타격할 수 없을 것이라 여겨졌던 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푸틴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팔랴니차 외에도 다른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그 중에는 페클로도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된 이 드론 미사일은 최대 700km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시속 최대 속도도 이 거리와 맞먹습니다. 바즈도 비슷하게 최대 8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50에서 100kg 사이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터보제트 엔진을 이용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갑니다. 드론과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넵튠 미사일까지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서는 유럽이 아직 만들지 못한 장거리 순환 미사일로 묘사했는데 2025년 10월에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롱 넵튠 또는 기술적으로 말하면 RK360L입니다. 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의 넵튠 D 미사일의 장거리 버전입니다. 이 미사일은 8월 12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발사한 공중 발사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가진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약 1000km를 비행할 수 있어 이 미사일은 노보로시스크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롱 넵튠 미사일은 260kg의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칼프와 스톰 섀도우 미사일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유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기술자들은 그 미사일들을 역설계해서 비슷하지만 사거리가 더 긴 무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아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상 드론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악명 높은 시베이비를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가 맞닥뜨린 것은 우크라이나의 사르간과 마르미 무인 수상정이었습니다. 사르간의 재원은 아직 기밀로 남아있지만 지난 4월 우크라이나가 기관총을 장착한 사르간 3000을 흑해에 투입했다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미사일 하이브리드 몇 대를 노보로시스크에 발사한 것도 이 드론일 수 있습니다. 드론이 할 일을 굳이 미사일 순양함을 보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르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로 돌아가서 밀리타르니는 이 해상 드론이 약 59노트의 최고 속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흑해에서 가장 빠른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450kg의 탄두를 추가하면 무엇이든 따라잡고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이 됩니다. 러시아의 피해를 입은 함정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함정들은 러시아가 흑해에서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항구에 숨은 채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노보로시스크에 대한 공격이 너무 심각해서 러시아는 흑해 함대를 다시 세바스토폴로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노보로시스크가 지옥불에 휩싸이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 드론들도 세바스토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크렘린이 임명한 세바스토폴의 주지사 미하일 라즈보자에프는 30대 이상의 드론이 격추됐다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항구 도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프라우다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토폴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두 격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일부 드론은 전력 인프라를 타격했는데 이는 흑해 함대에 남아있는 함정들에게 이제 노보로시스크마저 표적이 된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경고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세바스토폴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공군력과 해군력은 크림반도의 그 항구에서도 그들을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즈보자예프의 성명은 푸틴이 흑해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해군력이 완전히 무너진 그 밤 이후 우리가 받은 유일한 러시아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크라스노다르 주지사 베냐민 콘드라티예프, 러시아 방공군이 수백 대의 우크라이나 무인기들의 대규모 공격을 격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어떻게 격퇴했다는 거죠? 직접 항구에 있던 미사일 순양함을 그들에게 쏜 건가요? 그게 아니면 격퇴했다는 드론들 때문에 불타고 있는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러시아의 방공 문제는 정말 그렇게 심각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콘드라티우프는 불타는 항구나 파괴된 함정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시아가 격추하는 데 성공한 발사체의 파편이 21채의 주거 건물에 떨어져 일부 인명피해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런 목표물들을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자국민 상공에서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하기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저지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대가는 여러분이 처음에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노보로시스크는 그저 흔한 항구가 아니라 흑해에서 러시아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채널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한 편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몇 번 언급했던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이제 흑해 함대의 새로운 본거지입니다. 러시아는 이 항구에 자국 군함을 주둔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바스토폴에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맹렬한 공격으로 인해 푸틴이 흑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함대의 약 3분의 1이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입힌 피해의 대부분은 2023년 말까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흑해 함대의 주요 작전 기지를 노보로시스크로 옮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내내 군함들은 본래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항해했습니다. 2025년 중반이 되자 흑해 함대는 세바스토폴을 사실상 버리고 떠났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곳은 거대한 항구이긴 하지만 상선용으로 지어진 항구이지 군함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수리시설도 없고 드라이 도크도 없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또한 더 열악한 해상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고 디펜스 뷰포인트는 지적합니다. 이로 인해 자체적인 유지보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도 러시아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전에 러시아는 세바스토폴에 남아있던 흑해 함대의 지휘 및 통제 부대를 노보로시스크로 이전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낙담한 장교들은 사실상 가족들의 이주를 준비하고 이전에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을 팔도록 강요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노보로시스크가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사정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지만 세바스토폴보다는 더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전쟁 지역이며 이미 한동안 그런 상태였습니다. 적어도 노보로시스크에서는 흑해 함대가 대규모 공격을 받아 함선이 파괴되고 항구 전체가 불타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적었습니다. 그건 러시아와 쇠약해진 함대에겐 그다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300마킬로미터는 우크라이나의 최신형 드론, 미사일, 해상 무인정들이 이동하기에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거리입니다. 그 항구는 사정권 밖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화력을 가져오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보로시스크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얼마나 대규모가 될 수 있는지 방금 확인했으니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함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드는 미사일 순양함에 의존해 멀리서 공격을 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함 중 하나가 타격을 입으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수리시설이 없는 항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씩 노보로시스크가 러시아 흑해 함대의 종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과 그의 크렘린 측근들에게는 고통스럽겠지만 러시아가 직면한 또 다른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주로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항구에 불이 나면 러시아는 석유와 곡물을 세계로 수출할 수 없게 되고 이는 크렘린의 전쟁 자금이 엄청난 돈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내내 노보로시스크를 그림자 함대의 허브로 사용해왔습니다. 발라스트 마케츠는 2024년 기존 기본 통계를 제공하며 노보로시스크가 선박 통행량 기준으로 세계에서 77번째로 큰 항구라고 보고했습니다. 2024년에는 약 4,478척의 선박이 이 항구에 입항했으며 그중 1,578척이 유조선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서 셰즈카리스 유류터미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터미널을 기억해두세요. 곧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발라스트 마케츠에 따르면 노보로시스크의 주요 화물은 원유로 전체 선박 입항의 45%를 차지합니다. 정제 석유가 그 다음으로 선박 입항의 25%를 차지하고 그 뒤를 곡물, 석탄, 금속이 각각 15%씩 차지합니다. 이곳은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록된 선박 교통의 75%가 러시아의 그림자 선대에서 오는 곳입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상품이 노보로시스크를 통해 흘러갑니다. 이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크렘린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돈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투입됩니다. 이제 셰즈카리스를 기억하세요. 우크라이나가 8월 12일에 격침시킨 흑해 함대 군함 외에도
이 석유 터미널이 밤새 이어진 공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수 있습니다. 밀리타르니는 우리가 언급했던 많은 화재가 이 석유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기록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제재를 받은 선박에 불법 석유를 실어 나르는 노보로시스크의 그 한 구역을 방금 타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셰즈카리스 터미널은 러시아 석유 회사 트란스넵트의 주요 송유관의 종착점이며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두 개의 주요 산업시설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 12km 떨어진 그로조바야입니다. 셰지카리스는 연간 7,50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128만 세제곱미터의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 탱크 단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내기를 걸어야 한다면 지금 노보로시스크에서 치솟는 화염은 우크라이나가 이 저장 탱크 단지를 직접 타격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에게 큰 문제입니다. 석유가 더 많이 불타면 불탈수록 전쟁 기기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셰지카리스가 멈추면 러시아의 석유와 정제 석유 무역의 최대 70%가 말 그대로 연기로 사라지게 됩니다. 러시아가 불을 끄고 수리를 마칠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석유 터미널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노보로시스크에 있는 두 개의 곡물 터미널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터미널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터미널 중 일부라고 합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이 중 하나의 터미널이 연간 850만 톤의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으며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로 인한 피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터미널은 연간 710만 톤의 곡물을 처리하며 피해로 인해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는 러시아 곡물 수출의 총 1560만 톤을 처리하는 파이프라인이 단 하룻밤 만에 모두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8월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우리가 목격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가 가장 인상적으로 수행한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15개의 서로 다른 무기 체계 간의 엄청난 수준의 협조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능력의 상당 부분,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장거리 타격을 조율해서 수행하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대상도 있습니다. 흑해 함대가 추가로 약화되었고 이는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번 공격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측면은 이미 러시아에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혔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보수적인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석유가 불탔고 곡물과 석유 터미널이 피해와 화재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흑해 항구에서의 방공망은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이제 명확한 공격 목표가 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표적 타격 능력을 점점 더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화재를 진압할 것입니다. 수리 작업도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공격을 다시 감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모든 노력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목표는 노보로시스크를 세바스토폴만큼 러시아에게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중 및 해상 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때 안전했던 항구가 이제 푸틴이 결코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던 전쟁에 강제로 끌려 들어간 가장 최근에 이 전쟁에 끌려든 러시아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러시아의 위대한 수호자라는 명성은 또 한 번 손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명성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흑해 수출 거점이 불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내부 물류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와일드베리스 시설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급망과 경제 구조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으며 크렘린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들과 그것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에 대한 저희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